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S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SI는 우리나라 IT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 현상들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 요건이 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형 벤더에 있는 제품, 서비스들을 사스 형태로 사용을 많이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닷컴이나 ERP 같은 패키지, SAP 같은 경우, SAP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그런 패키지성 소프트웨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고객 입맛에 맞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구조를 요청하고 만들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I, 소위 말하는 인하우스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약자고요. 그래서 SI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I는 이와 같이 인하우스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규모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SI, 즉 시스템 통합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대형 사업, 그리고 중형 사업, 그리고 소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보겠는데요. 대형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이 국가 단위의 규모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인 차세대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을 대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규모가 큰 만큼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인력 규모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비할 때 지금은 자연스럽게 찍고 있는 그 교통카드 시스템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없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든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일컫는데, 그 교통카드, 스마트 교통카드 시스템도 보면 이제 서울 단위, 전국 단위로 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기간도 2, 3년 정도, 그리고 인력 투입도 대략 1000명 정도 내외로 투입이 될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은행권에서 하는 차세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되고, 투입되는 개발 인력도 한 1000명 정도, 항상 1000명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그 2, 3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만한 인력을 돌리면서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형 사업이 있습니다. 중형 사업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시스템이 낙후되면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거든요.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다시 시스템을 개비하는, 또는 또 소프트웨어도 개비하고 하드웨어도 좀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걸 이제 중형 사업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저 시스템 리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규모를 좀 작게 하지만 시스템 통합이 필요한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버전업
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만을 위한 버전업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확장, 고도화 사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대상으로 놓고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고도화 작업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 뱅킹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좀 큰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중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웹 에이전시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정말 홈페이지죠. 회사 소개 페이지, 홈페이지 수준의 정도. 근데 요즘은 이 에이전시에서 다루는 이런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중형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소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형 사업에서의 SI는 주로 이중화를 많이 안 하죠. 장비 같은 경우도 그냥 단일 서버에 단일 웹 서버, 단일 WAS 서버, 단일 DB 서버에 그냥 엔터프라이즈 개발 환경이 아닌 워드프레스나 일반적인 이미 맞추어져 있는 좀 B2C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 정말 스타트업이나 소형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실제 SI 프로젝트가 최초에 생성이 되고 마지막 수행 단계까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들, 소위 말하는 원청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리뉴얼은 빼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고객이 어떤 요건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기획팀일 수도 있고 경쟁사에서 만든 시스템을 보고 그대로 만들려고 한 시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IT 자회사가 있으면 자회사한테 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를 만들기 위한 리서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RFI라고 하는데, 제안 요청 단계에서도 제안 정보 단계가 있어서 관심 있는 벤더가 될 수도 있고 중형 회사도 이제 SI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구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향서 또는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RFI라고 하는 이제 RFP죠. 그 제안 요청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위해서 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우리가 만들려고 한 시스템이 이런 거고, 이러한 사이즈로, 이런 비즈니스 요건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스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 요청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고를 띄우면 이제 소위 말하는 SI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제안서를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특정 기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I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도 많이들 들어가고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면 클수록 컨소시엄 형태가 많겠죠.
그래서 제한 단계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실제 낙찰 받을 때까지는 고객이 정한 어떤 표준,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뭐 POC나 BMT 같은 벤치마킹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점수를 얻고, 그리고 또 실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비용이죠. 비용을 이제 써서 냅니다. 그럼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업체를 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주받기 전에 모든 사항들은 비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끼리 어떤 써낸 가격도 서로 알 수 없고요. 이게 유지가 돼야지 공정한 거래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행받을 수 있는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지위가 우리가 자주 가끔 듣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최종 단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의 지위로 필요한 인원 인력들,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많은 플랜들을 작성을 해서 고객과 협의하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 계획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주관 사업자로서 정해지면 그 주관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I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고객사, 즉 본청과 사업 수행사가 그때부터 서로 협업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사업 수행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그 모든 시스템 요건들을 수행하고 구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인력과 리소스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좀 간단한데 소프트웨어나 뭐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도 솔루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지성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하우스로 실제 개발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일일이 개발자들이 붙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SI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인력, 즉 프로그램을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사 1차, 즉 고객 바로 밑에 있는 이 주관 사업자도 이 많은 인력과 리소스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청 구조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즉 주관 사업자 역할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2차 협력사죠. 협력사에게 가격을 내려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리는 거고, 이러한 협력업체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10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주관 사업자로부터 내려오면 그 인력을 또 자기 인력으로
이제 채워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규모가 크게 되면 이 1차 협력 업체죠. 주관 사업자 밑에 있는 1차 협력 업체에서 다시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력에 대한 책임은 그 협력업체 1차, 2차, 3차, 4차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3차에 있는 인력이 한 명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3차에서 교체가 되는 거고요. 또 3차에서 만약 인력이 없으면 또 4차에서 또 5차에서 인력을 땡겨서 채워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지만 주간 사업자나 1차 협력업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소위 없어지는 거죠. 관리 포인트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도급이죠. 하도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청에서 내려온 그 사업 수행비, 그 비용에 대한 금액이 숫자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프리랜서로서 이러한 차세대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1차 협력업체와 계약한 사람의 금액, 즉 급여와 4차나 5차 협력업체에서 계약한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맥에 의해서 1차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구인구직을 하다 보면 3차, 4차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제 인력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사실 많지 않고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게 이 안에서 많은 이제 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곳은 일거리보다 좀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일에 비해서 일은 많은데 굉장히 급여가 적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막 발생하고 일어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SI의 어떤 생리, SI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수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IT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SI들은 일하면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T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SI에 대한 막연한 왜냐하면 SI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SI에 대한 막연한 희망, 돈을 많이 준다더라 또는 아니면 다른 편으로는 SI가 너무 힘들다, 헬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IT에서의 SI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요. SI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